새벽 4시. 동해 묵호항의 공기는 축축한 안개와 짙은 소금 냄새로 가득 찼다. 어시장의 경매 준비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안개고동 소리가 아니었다면 세상은 완벽한 침묵 속에 잠겨 있을 터였다. 서유진. 지난 6년간 박혜수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그녀는 낡은 연립주택 2층 창가에 서서 항구의 희미한 불빛들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수면 부족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의 경계심은 한순간도 무뎌진 적이 없었다.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 중 하나였다. 시간이 멈춘 듯한 이 낡은 항구 도시는 완벽한 은신처였다. 사람들은 타인에게 무관심했고 낡은 건물들은 그녀와 그녀의 비밀을 숨겨주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유진은 이곳에서 지난 6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완벽한 박혜수로 살아왔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으며 과거가 없는 여자. 엄마. 추워. 잠결에 뒤척이는 아이의 목소리에 유진의 날카롭던 시선이 순식간에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조용히 침실로 돌아가 6살 난 딸 민서의 이불을 덮어주었다. 아이는 그녀의 세상 전부이자 그녀가 이 지옥 같은 도피를 감수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민서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악몽은 6년 전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그녀를 놓아준 적이 없었다. 아침이 밝아오자 유진은 다시 분주해졌다. 민서를 깨워 아침을 먹이고 서툰 솜씨로 아이의 머리를 묶어주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 해요. 엄마, 얼굴 그릴 거야. 민서가 똘망똘망한 눈으로 웃었다. 그 웃음은 6년 전 모든 것을 잃게 만든 그 남자. 강지원을 고통스러울 만큼 닮아 있었다. 유진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뺨에 입을 맞췄다. 우리 딸, 예쁘게 그려줘. 엄마는 민서 유치원 보내고 일해야 하니까. 유진이 말했다. 그녀의 일은 이 작은 아파트의 구석방에서 이루어졌다. 최신형 노트북과 여러 개의 외장 하드. 그리고 몇 겹의 보안 프로그램으로 무장한 그녀의 책상. 그녀는 박혜수라는 이름의 유령 재무 컨설턴트였다. 그녀의 고객은 대부분 해외에 있었고 그녀의 신원을 절대 묻지 않았다. 유진은 민서를 유치원 버스에 태워보낸 뒤 방으로 돌아와 모니터 앞에 앉았다. 화면에는 독일의 한 중소 물류회사가 의뢰한 분기별 재무제표가 떠 있었다. 유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오갔다. 그녀의 눈은 수백 개의 숫자와 항목들 사이를 오가며 비정상적인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다. 6년 전 신화그룹 최연소 천재 감사팀장이었던 서유진의 능력은 조금도 녹슬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한 회계장부를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숫자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 뒤에 숨겨진 탐욕과 기만을 읽어내고 있었다. 불과 2시간 만에 그녀는 완벽하게 조작된 것처럼 보였던 보고서에서 유령 회사를 이용한 수백만 유로 규모의 횡령 흔적을 찾아냈다. 그녀는 날카롭지만 감정이 배제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익명의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했다. 대가는 추적이 불가능한 암호화폐로 지급되었다. 이것이 그녀가 생계를 유지하는 방식이자 자신의 두뇌가 녹슬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훈련이었다. 그녀는 신화그룹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데 사용했다. 그녀는 신용카드를 쓰지 않았고 모든 통신은 암호화했으며 현금은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 세탁한 뒤 인출했다. 그녀의 디지털 발자국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유령이었다. 점심 식사도 거른 채
유진은 다음 의뢰를 검토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어젯밤 꿈자리가 사나웠다. 6년 전 그날 강지원이 불타는 비행기 잔해 속에서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접했던 그날의 감각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리고 그 직후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지원의 아이, 신화그룹의 유일한 적자였던 그의 아이. 유진은 지워버린 줄 알았던 기억의 편린에 몸서리쳤다. 지독한 야망과 권력욕으로 가득 찬 신화그룹의 사람들. 특히 지워지지 않는 그 얼굴. 지원의 이복 동생이자 현 신화그룹의 실세인 이민혁 상무. 그는 지원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지 않았다. 오히려 방해물이 사라졌다는 듯한 그 미묘한 안도감을 유지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지원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녀는 도망쳤다.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신화그룹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그들이 자신과 아이의 존재를 영원히 모를 곳으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 서유진이라는 이름, 촉망받던 커리어, 그리고 강지원과의 모든 연결고리. 그녀는 철저히 죽은 사람이 되었. 시계가 오후 4시를 가리켰다. 민서가 유치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다. 유진은 노트북을 끄고 보안 프로토콜을 작동시켰다. 모든 작업 기록은 즉시 삭제되고 암호화된 드라이브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낡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아파트를 나섰다. 유치원은 걸어서 10분 거리. 언제나처럼 한적한 골목길이었다. 유진은 늘 정해진 길로만 다녔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유치원 정문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 그녀의 발걸음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저 멀리 유치원 정문에서 약 50m 떨어진 골목 모퉁이에 이 동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다. 단순한 고급차가 아니었다. 번쩍이는 검은색 도장, 완벽한 방탄 처리가 된 듯한 두꺼운 유리. 유진의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렸다. 제네시스 G90. 그것도 일반 모델이 아닌 신화그룹 최고위 임원들에게만 지급되는 특수법인 차량이었다. 그녀는 6년 전 감사팀장 시절 그 차의 보안 시스템 매뉴얼을 검토한 적이 있었다. 저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요새이자 지휘 본부였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했다. 6년, 6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않고 두려워했던 순간이 마침내 닥친 것이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옆 건물의 기둥 뒤로 몸을 숨겼. 심장이 귀 밑에서 미친 듯이 울렸지만 그녀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찾았지? 어떻게 이곳을? 그때 검은 세단의 뒷문이 조용히 열렸다. 구두 발이 먼저 땅을 짚었고 곧이어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두 명의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관광객도 이 동네 주민도 아니었다. 그들의 자세, 시선 처리, 그리고 귀에 꽂힌 투명한 이어피스. 그들은 평범한 수행원이 아니었다. 신화그룹 회장 직속 법무팀과 감사실을 뛰어넘는 특수보안팀 소속이었다. 그리고 유진은 그중 한 명을 알아보았다. 선글라스를 벗으며 유치원 간판을 올려다보는 남자. 고상태 실장. 6년 전 유진이 신화그룹에 입사했을 때 그녀의 직속 상관이자 멘토였던 사람. 그리고 회장의 가장 충성스러운 개로 불리던 남자. 그는 회장의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그림자였다. 유진은 숨을 죽였다. 고상태가 왜 여기에 그가 직접 움직였다는 것은
이것이 회장의 직속 명령이라는 뜻이었다. 그들의 눈이 사냥감을 찾듯 주변을 훑었다. 유진은 기둥 뒤에서 몸을 더욱 낮췄다. 그들의 시선이 유치원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향했다. 고상태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는 사진과 아이들의 얼굴을 번갈아 대조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들이 찾는 것이 자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을 깨달았다. 그들은 박혜수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6년 전 사라진 강지원의 숨겨진 아이를 찾고 있었다. 민서.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민서였다. 유진은 손톱이살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었다.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민서에게 달려가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아이의 엄마임을, 그리고 자신이 서유진임을 자백하는 꼴이 될 터였다. 고상태는 그녀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동물의 감각을 가진 사냥개였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낡은 대포폰을 꺼내 들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녀는 정확하게 단축키를 눌렀다. 유치원 교사에게 미리 약속된 비상 암호 문자였다. 이모 위독, 민서 뒷문. 2번. 이것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1년에 한 번씩 점검했던 비상 매뉴얼 3단계였다. 교사는 즉시 민서를 데리고 뒷문으로 빠져나와 두 블록 떨어진 재래시장에 약속된 장소로 향할 것이다. 유진은 문자가 전송되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고상태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아이를 확인하고 싶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고 싶은 본능을 억눌렀다.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 앞서야 할 때였다. 그녀는 항구의 복잡한 어시장 골목으로 몸을 숨겼다. 6년간의 평화가 산산조각 났다. 아니, 애초에 평화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유예된 심판이었을 뿐이다. 유진은 비릿한 생선, 냄새와 소금기가 뒤섞인 바람 속을 달리며 생각했다. 그들은 자신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아이를 찾았다. 그렇다면 이제 도망은 끝났다. 숨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이제 유령 박혜수가 아니라 엄마 서유진으로 싸워야 했다. 비상 문자 메시지는 전송되었지만 고상태의 등장은 유진의 모든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그녀가 약속 장소인 재래시장 뒤편의 폐창고에 도착했을 때 유치원 교사는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였고 극도의 공포에 질린 얼굴로 창백하게 떨고 있었다. 민서는 보이지 않았다. 유진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민서는 어딨어요? 유진이 교사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교사는 울음을 터뜨리며 창고 구석을 가리켰다. 어둠 속에서 아이의 작은 웅크린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곁에는 아이에게 조용히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는 낯선 여자가 있었다. 정장을 차려입은 신화그룹의 여성 경호원이었다. 유진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늦으셨습니다. 박혜수 씨. 아니, 서유진 팀장. 고상태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창고의 정막을 갈랐다. 그는 유진의 예상 경로, 즉 유치원 정문이 아닌 뒷문과 비상 탈출로에 이미 사람을 배치해 둔 것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유진의 존재를 알고 접근했다. 6년간의 은신은 완벽한 착각이었다. 유진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고상태가 창고 입구에 빛을 등지고 서 있었다. 6년 전과 변함없는,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그의 뒤로 검은 정장의 남자 2명이 더 서 있었다. 퇴로는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유진은 민서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원하는 게 뭐죠?
고 실장님, 역시 빠르시군요. 고상태가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경멸이나 조롱이 아닌 예쁘와 직원의 여전한 날카로움을 인정하는 듯한 묘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 이 아이 때문입니다. 그가 민서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회장님의 명입니다. 아이를 모시고 와야 합니다. 유진은 민서 앞으로 달려가 아이를 감싸 안았다. 민서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유진을 바라봤다. 엄마, 이 아줌마가 그림책 읽어줬어. 유진은 아이의 얼굴을 가슴에 묻으며 고상태를 노려보았다. 이 아이는 내 딸이에요. 당신들과 신화그룹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당장 떠나세요. 그럴 수 없다는 걸 알 텐데요. 고상태는 강압적인 태도 대신 지독히도 냉정한 현실을 꺼내놓았다. 그는 유진의 낡은 연립주택을 가리켰다. 일단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시죠. 이미 댁은 저희 사람들이 정리해 두었습니다. 6년간의 박혜수로서의 삶은 유감스럽게도 방금 끝났습니다. 유진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녀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은신처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서를 안아들고 고상태의 뒤를 따라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낯선 남자들이 그녀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전문 장비로 포장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데이터가 신화그룹의 손에 넘어갔다. 거실의 낡은 소파에 고상태가 앉았다. 유진은 민서를 무릎에 앉힌 채 맞은편에 섰다. 앉고 싶지 않았. 설명해요. 6년 만에 왜 날? 아니, 이 아이를 찾았는지. 고상태는 잠시 창밖을 응시했다. 항구의 평화로운 풍경이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6년 전 강지원 전무가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고상태가 입을 열었다. 유진은 숨을 참았다. 사고라는 단어에 담긴 위선을 참아내며 그리고 서유진 팀장. 당신은 그 직후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졌죠. 우리는 당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죠. 그런데 어떻게?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알았죠? 고상태는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냈다. 최근 신화그룹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강지원 전무에게 숨겨진 아이가 있다는, 아마도 이민혁 상무 측에서 흘린 정보 같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찾아내 제거하려 했겠죠. 후계 구도에서 혹시 모를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 유진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하지만 회장님은 그들보다 한 발 빨랐습니다. 회장님은 당신을 제거하라고 명하신 게 아니라 찾아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지난 3개월간 신화의 모든 정보망이 당신을 찾는데 동원되었습니다. 유진은 혼란스러웠다. 이병철 회장, 그 냉혈한이 왜 자신과 민서를 이민혁 상무가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시골까지 사람을 보내서. 고상태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굳어졌다. 이것이 본론이었다. 이병철 회장님께서 위독하십니다. 고상태가 조용히 말했다.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철옹성 같던 신화의 제왕이 죽어가고 있다니. 폐암 말기입니다. 길어야 3개월. 마지막으로 후계 구도를 정리하셔야 했습니다. 이민혁 상무는 아시겠지만 회장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탐욕스럽지만 그릇이 작죠. 그래서요. 그래서 죽은 아들의 흔적이라도 찾겠다. 이 아이는 사생아예요. 신화의 족보에 오를 수도 없어요. 유진이 절박하게 외쳤다.
고상태는 고개를 저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민혁 상무 외에 회장님의 유일한 혈육은 강지원 전무의 자식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전부 가짜였습니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유진에게 돌렸다. 거기에는 민서의 유치원 사진과 함께 복잡한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표가 떠 있었다. 그들이 민서의 DNA 샘플을 확보했다는 뜻이었다. 서민서 양, 이병철 회장님의 유일한 친손녀입니다. 유진은 현기증을 느꼈다. 아니야. 그럴 리가. 맞습니다. 고상태가 유진의 말을 잘랐다. 강지원 전무는 회장님의 정실부인 소생이었고 이민혁 상무는 후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민혁 상무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불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후사를 이을 수 없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강지원의 죽음, 이민혁의 불임, 그리고 이병철 회장의 임종, 신하라는 거대한 제국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의 피가 지금 그녀의 품에 안겨 있는 이 작은 아이, 민서에게만 흐르고 있었다. 민서는 사생아가 아니었다. 신화그룹의 유일무이한 대체 불가능한 후계자였다. 회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확인하시고 즉시 민서 아가씨를 서울로 모셔오라 명하셨습니다. 고상태의 목소리에는 이제 명령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서유진 씨, 당신의 6년간의 도피는 끝났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신화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의 어머니입니다. 유진은 민서를 더욱 세게 껴안았다. 아이는 상황의 심각성을 모른 채 유진의 품에서 하품을 했. 6년 전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다. 하지만 이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도망쳤던 그 지옥의 심장부로 신화그룹이라는 호랑이 굴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내가 거절한다면 유진이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물었다. 고상태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우리는 회장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민혁 상무 역시 당신들의 존재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이 상무의 사람들이 당신을 처리할 겁니다. 그들에게 민서 아가씨는 후계자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마지막 장애물이니까요. 그것은 협박이자 동시에 유일한 구원의 손길이었다. 고상태는 무력을 쓰지 않았지만 유진에게 선택지를 남기지 않았다. 신화그룹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었다. 그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그 그림자의 주인이 되는 것 외에는. 유진은 눈을 감았다. 가겠어요? 가겠어요? 유진의 대답은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상태가 내민 손을 잡지 않았다. 그녀는 민서를 품에 안은 채 6년간 단련된 냉철함으로 상황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고 실장님. 고상태는 예상했다는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여자는 6년 전에 그 날카로운 감사팀장 서유진 그대로였다. 첫째, 저는 도망자가 아니라 제 딸의 보호자로 가는 겁니다. 신화그룹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이 보장하는 제 딸. 서민서의 유일한 법적 보호자죠. 이 지위는 그 누구도 이병철 회장이라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6년간 아이를 지켜온 모성의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둘째, 유진은 고상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제가 서울로 돌아가는 건 신화그룹에 복속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민혁 상무의 위협으로부터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민서가 법적 성년이 되는 날까지 아이가 상속받게 될 모든 재산과 권리, 특히 신화그룹의 지분에 대한 의결권은 법적 대리인이자 친권자인 제가 대리 행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었다. 사실상의 권력이양 요구였다. 그 상태에 무표정했던 얼굴에 처음으로 놀라움이 스쳤다. 팀장님, 그건 회장님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유진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럼 여기서 기다리죠. 이민혁 상무의 하수인들이 먼저 이 낡은 아파트를 찾아내든 아니면 회장님의 승인이 먼저 떨어지든. 유진은 완벽한 배짱을 부렸다. 그녀는 그 상태가 자신을 보호하러 왔다는 것, 그리고 이민혁이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정보를 역이용했다. 시간은 이병철 회장의 편이 아니었다. 그 상태는 잠시 유진을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보안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는 간결하게 상황을 보고했고 유진의 조건을 전달했다. 수화기 너머로 격앙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몇 분간의 침묵 끝에 고 상태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회장님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신화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시죠. 서유진. 의장 대행. 마지막 호칭은 고 상태가 임의로 붙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병철 회장이 방금 내린 결정이었다. 유일한 후계자의 법정 대리인. 그것은 곧 신화그룹의 임시수장을 의미했다. 묵호항에서의 6년 생활은 그렇게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유진은 낡은 배낭 하나만 챙겼다. 그 안에는 민서의 여벌 옷 몇 가지와 6년간 모아온 비상금, 그리고 강지원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품인 낡은 만년필이 들어있었다. 그 상태는 그들을 검은색 세단이 아닌 항구 근처 공터에 대기 중인 검은색 헬리콥터로 안내했다. 엄마, 비행기다. 민서는 거대한 쇳덩어리를 보며 신기해했지만 유진은 그 위압적인 로터 소리에서 6년 전의 악몽을 떠올렸다. 헬리콥터가 이륙하고 묵호항이 시야에서 멀어지자 유진은 비로소 자신이 6년간의 자유를 끝내고 스스로 호랑이 굴로 돌아가고 있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 박혜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자인지 보호자인지 모를 서유진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서울 상공에 진입하자 거대한 도시의 불빛이 민서의 눈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유진의 눈에는 저 불빛들이 서로를 잡아먹으려는 탐욕의 아가리처럼 보였다. 헬리콥터는 한강을 지나 서울에서도 가장 폐쇄적이고 호화로운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 단지 신화궁의 헬기 착륙장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신화궁은 궁궐이라기보다는 현대적인 요새에 가까웠다. 전통적인 기와 지붕과 현대적인 노출, 콘크리트, 그리고 방탄유리가 기괴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수십 명의 검은 정장 경호원들과 하인들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공기는 차갑고 소독약 냄새가 났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었다. 거대한 권력이 잠들어 있는 관이었다. 서유진 의장 대행님과 서민서 아가씨를 모셨습니다. 고 상태가 저택의 총괄 집사로 보이는 중년 여성에게 말했다. 집사는 감정 없는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다. 거대하고 차가운 대리석으로 마감된 중앙홀. 높은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지만 그 빛은 따뜻함 대신 권위적인 냉기만을 내뿜었다. 그때 2층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나선형 계단 위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무슨 역겨운 쇼야. 고 실장, 당신이 감히 저런 것들을
이 집에 들여 이민혁 상무였. 그는 값비싼 실크 가운을 걸친 채 멸시 가득한 눈으로 유진과 민서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의 아내, 현신화 아트센터 관장인 차영주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유진은 민서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이민혁 상무님, 6년 만에 뵙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대리석 바닥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이민혁은 코웃음을 쳤다. 6년 동안 형님 등쳐먹을 계획이라도 짜다 온 건가?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애를 데리고 와서 감히 신화의 핏줄 행세를 해 당장 저것들을 내쫓지 못해. 차영주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거들었다. 서유진 씨, 6년 전엔 그래도 봐줄만 했는데 도망자 신세가 되더니 꼬리말이 아니네. 지원 씨가 살아있을 땐 그렇게 튕기더니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제 와서 유산이라도 챙기러 왔어. 천박하게. 그녀의 모든 단어에는 유진을 향한 뿌리 깊은 경멸과 질투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그들의 모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서의 길을 막아주며 계단 위에 두 사람을 정면으로 올려다보았다. 이 아이는 서민서, 제 딸이자 고 강지원 전무의 유일한 딸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유전자 검사 결과 신화그룹의 유일한 적통 후계자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적통 사생아 주제에 이민혁이 고함을 질렀다. 저런 년이 낳은 자식을 감히 유지는 그의 광기를 차갑게 가라앉혔다. 사생아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병철 회장님께서 인정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제 딸 민서가 성년이 될 때까지 신화그룹의 모든 의결권을 포함한 법적 권한을 위임받은 의장 대행 서유진입니다. 유진은 고상 기태가 알려준 자신의 새로운 직함을 정확하게 발음했다. 이병철 회장님의 공식적인 명령입니다. 상무님, 이민혁과 차영주의 얼굴이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의장 대행, 그것은 자신들이 아닌 6년 전 도망쳤던 저 계집애가 그룹의 실권을 쥐게 되었다는 뜻이었다. 네가 감히 이민혁이 계단을 내려오려던 순간 고상태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고상태는 유진과 민서를 향해 손짓했다. 이쪽입니다. 의장 대행님. 유진은 분노로 부들부들 떠는 이민혁 부부를 뒤로 한 채 민서의 손을 잡고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 신화의 제왕이 누워있는 침실로 향했다. 침실은 거대했지만 온갖 의료기기 소리와 양 냄새로 가득 차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 이병철 회장은 침대 위에 앙상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과거에 그 호령하던 제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는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거친 숨을 내쉬며 유진과 민서를 바라보았다. 네가 서유진이냐? 쇠가 긁히는 듯한 목소리였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네, 회장님. 회장은 시선을 돌려 유진의 뒤에 숨은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 잠시 죽은 아들 강지원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네, 내 핏줄이 맞구나. 그는 다시 유진을 보았다. 내 조건을 들었다. 좋다. 내게 시간이 없다. 그는 격렬한 기침을 쏟아냈다. 민혁이 그놈은 안 된다. 내 신화를 망칠 놈이야. 그의 눈이 다시 형형하게 빛났다. 네가 지켜라. 내 핏줄을. 그리고 내 신화를. 그것은 부탁이 아니었다. 죽어가는 왕의 마지막 명령이었다. 증명해. 네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저 아이의 어미로서, 내 신화의 주인으로서 내 능력을 증명해봐라. 유진은 민서의 작은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호랑이 굴의 심장부에서 죽어가는 호랑이 왕이 그녀에게 자신의 왕좌를 내밀고 있었다. 신화궁에서의 첫날 밤은 불면의 밤이었다. 서유진은 자신과 민서에게 배정된 거대한 침실, 마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연상시켰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애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민서는 낯선 환경에 겁을 먹으면서도 이내 푹신한 침대에 지쳐 잠들었다. 하지만 유진은 잠들 수 없었다. 이 차가운 요새에 모든 공기가 그녀의 신경을 짓눌렀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지만 더 위험한 전쟁터의 한복판에 떨어진 병사였다. 새벽녘,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 안에 딸린 서재로 향했다. 고상태는 그녀의 요구대로 무코항의 아파트에서 가져온 그녀의 개인 노트북을 가져다 주었다. 물론 신화그룹의 보안팀이 이미 노트북을 샅샅이 검사했을 터였다. 하지만 그들은 유진이 6년간 사용해온 다중 암호화된 가상 드라이브의 존재는 알지 못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지 않았다. 대신 신화국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이병철 회장이 그녀에게 의장 대행이라는 직함을 주었지만 그것은 아직 종이 위의 직함일 뿐이었다. 이민혁은 결코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유진이 이 집안의 누구도 신뢰할 수 없음을, 그리고 그녀의 유일한 무기는 그녀의 두뇌뿐임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6년 전 감사팀장 시절 최고 등급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접근 거부가 뜰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시스템은 그녀의 접근을 허용했다. 환영합니다. 서유진 감사팀장님. 직함은 6년 전에 멈춰 있었지만 권한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이민혁과 그의 사람들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였다. 그들은 유진의 존재를 잊었고 그녀를 시스템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것조차 소홀히 했다. 아니면 그들은 그녀가 살아 돌아오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유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6년간의 공백을 미친 듯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태블릿 화면 위를 날아다녔다. 그녀는 신화그룹의 재무제표, 내부 보고서, 특히 이민혁 상무가 총괄하는 주력 계열사인 신화전자의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숫자들이 그녀의 눈앞에서 재배열되고 숨겨진 패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6년 동안 그녀가 유령 컨설턴트로서 갈고 닦은 실력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다. 아침 9시 고상태가 유진의 방문을 노크했다. 의장 대행님, 이민혁 상무님께서 오전 10시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셨습니다. 유진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녀는 무코항에서 가져온 유일한 정장 검은색의 평범한 기성복을 꺼내 입었다. 화려한 신화궁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만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함이 아니었다. 이사회가 열리는 회의실은 신화궁 본관 3층에 위치해 있었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 주위로 신화그룹의 핵심 임원들 대부분 50대와 60대의 남성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이병철 회장에게 충성하거나 혹은 이민혁의 권력의 줄을 댄 자들이었다. 유진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경멸, 호기심, 그리고 노골적인 적에 이민혁이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이사 자격으로 참석한 아내 차영주가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유진은 회장 대행의 자리로 지정된
이민혁의 맞은편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민서는 고상태가 보낸 신뢰할 수 있는 보모와 함께 방에 남아 있었다. 자, 다들 바쁘신데 긴급히 모시게 되어 유감입니다. 이민혁이 거만한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다. 그는 유진을 쳐다보지도 않고 서류를 뒤적였다. 보시다시피 우리 그룹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와병 중이시고 그 틈을 타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가 유진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6년 전 그룹의 기밀을 가지고 사라졌던 전직 직원이 어디서 데려왔는지도 모를 아이를 앞세워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병환을 이용해 의장 대행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직함을 받아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근본도 없는 여자. 도망자 주제에 같은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차영주가 우아하게 손을 들었다. 이 상무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저 아이 민서 양의 복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 6년간 아이를 데리고 도피 생활을 한 여성입니다. 정상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했을 리 만무하죠. 아이가 신화의 후계자라면 더더욱 안정적이고 검증된 보호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전략이었다. 유진의 어머니로서의 자격과 정신 상태를 문제 삼아 민서에 대한 법적 후견인 지위를 박탈하려는 속셈이었다. 그렇게 되면 민서의 의결권은 자연스럽게 가장 가까운 친척인 삼촌 이민혁에게 넘어가게 될 터였다. 이민혁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정확합니다. 따라서 본 이사회는 서유진 씨의 법정 후견인 지위를 정지하고 아이의 복지를 위해 저와 제 아내가 공동 후견인이 될 것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임원들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유진은 모든 비난과 모욕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시선 한번 돌리지 않고 이민혁의 연극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서유진 씨,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변명이라도. 이민혁이 비웃었다. 유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무코항에서 가져온 낡은 노트북을 여러 테이블 중앙의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변명은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 단단했다. 제 자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니 저도 이민혁 상무님의 자격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화면에 신화전자의 분기별 재무제표가 떠올랐다. 이민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긴 주주총회가 아니야. 유진은 그를 무시하고 임원들을 향해 말했다. 저는 어젯밤 이민혁 상무님께서 관리하시는 신화전자의 최근 2년간 재무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훌륭한 실적입니다. 특히 운영 지출 및 특수 프로젝트 항목이 인상적이더군요. 유진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화면이 바뀌며 수백 개의 지출 내역이 나타났다. 여기 에이펙스 솔루션이라는 파나마 소재 법인에 지급된 내역들입니다. 지난 2년간 총 450억 원. 용도는 신기술 도입 컨설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지, 이민혁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유진은 다음 화면을 띄웠다. 그래서 제가 이 에이펙스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조금 더 깊이 파봤습니다. 어젯밤 3시간 정도 걸렸더군요. 그녀는 파나마 법인 등기부 서류를 화면에 띄웠다. 대표이사 김민준. 낯선 이름이죠. 유진은 다시 화면을 바꿨다. 이번에는 신화그룹의 내부 인사 기록부였다. 공교롭게도 신화아트센터 차영주 관장님의 개인 수행비서
이름 역시 김민준이더군요.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차영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이 떠올랐다. 이민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 미친년이 유진은 멈추지 않았다. 이 450억 원은 컨설팅 비용이 아니었습니다. 이민혁 상무님과 차영주 관장님 두 분이 신화전자의 자금을 횡령하여 조성한 비자금이었습니다. 유진은 노트북을 덮었. 제 자격은 지난 6년간 도망자 신세로 살면서도 단 3시간 만에 두 분이 2년간 공들여 숨긴 비자금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반면 이민혁 상무님의 자격은 자신이 이끌고 싶은 회사의 돈 450억 원을 훔치는 능력이고요. 그녀는 이사들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여러분이 제기하신 후견인 자격 정지 안건은 사실 이 비자금 감사를 막기 위한 연막이었음을 이제 모두 아셨을 겁니다. 유진은 이민혁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따라서 저는 의장 대행의 권한으로 역제안합니다. 이민혁 상무의 후견인 자격 안건을 기각하고 대신 이민혁 상무와 차영주 관장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 정지, 그리고 신화전자 및 관련 자회사에 대한 전면적인 외부 특별 감사를 긴급 동의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이민혁은 분노와 충격으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그때 회의실 구석에 서 있던 고상태 실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방금 전 침실에서 이사회를 지켜보신 회장님께서 서유진 의장 대행님의 안건을 제거하셨습니다. 특별감사팀은 즉시 소집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민혁의 쿠데타는 시작과 동시에 처참하게 진압되었다. 유진은 자신의 노트북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을 죽일 듯이 쳐다보는 이민혁과 차영주를 지나쳐 문으로 향했다. 그녀는 6년 전처럼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호랑이 굴의 새로운 주인이었으며 첫 번째 사냥을 성공적으로 마친 참이었다. 이사회에서의 승리는 서유진에게 단맛이 아닌 쓴맛을 남겼다. 이민혁과 차영주가 450억 원이라는 거액을 아무렇지 않게 횡령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탐욕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유진은 신화궁 자신의 서재에서 차가운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6년 전의 그날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원. 그녀가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남자. 그의 죽음이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 이민혁은 그토록 거대한 돈을 훔칠 만큼 대담하고 무모했다. 그렇다면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유일한 존재였던 이복형을 제거할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유진은 이사회의 승리가 끝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것은 단지 서막에 불과했다. 이민혁의 비자금을 밝혀낸 것은 거대한 암초의 일각을 드러낸 것뿐. 그 암초의 본체는 6년 전 강지원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유진은 더 이상 민서의 보호자로서 수비만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공격해야 했다.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그것이 지원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자 민서를 살인자의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지켜내는 유일한 길이었다. 하지만 신화궁은 완벽한 감옥이었다. 모든 통신은 감청되고 있었고 모든 움직임은 고상태 실장의 보안팀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6년간의 도피 생활 동안 익힌 기술을 떠올렸다. 그녀는 보모에게 민서를 맡기고 산책을 핑계로 신화궁의 광활한 정원을 나섰다. 경호원 2명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지만 유진은 그들의 감시거리와 패턴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정원 구석의 낡은 관리사 창고 뒤편, 유일한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로 향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묵호항에서 가져온 유일한 소지품, 강지원의 낡은 만년필을 꺼냈다. 그녀는 만년필의 캡을 돌려 분해했다. 잉크 카트리지 옆에 미세한 틈에 쌀알보다 작은 크기의 마이크로 SD 카드가 숨겨져 있었다. 6년 전, 지원이 죽기 직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봐. 하지만 절대 신화 시스템에서는 열지 마. 라고 말하며 건넸던 것이었다. 그녀는 그동안 이것을 열어볼 용기도 방법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신화궁을 벗어나야 했다. 그녀는 고상태에게 민서의 유치원 입학 문제를 직접 알아보겠다며 외출을 요청했다. 의장 대행의 공식적인 첫 외출이었다. 고상태는 의심 없이 최고 수준의 경호와 방탄 차량을 제공했다. 유진은 강남의 한 유명 사립 유치원을 방문하는 척했다. 그리고 경호원들의 눈을 피해 유치원 상담실의 공용 컴퓨터를 이용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USB형 리더기에 마이크로 SD 카드를 꽂았다. 그리고 6년간 외워온 암호를 입력했다. 신화, Ghost. 파일이 열렸다. 그것은 강지원이 남긴 비밀 장부였다. 신화그룹 내부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 그리고 이민혁이 연루된 수많은 비리, 의혹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파일은 암호화된 음성 파일이었다. 지금 당장 열 수 없었다. 유진은 재빨리 해당 파일들을 그녀가 6년간 사용해온 해외의 암호화된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했다. 그리고 모든 흔적을 삭제했다. 그녀는 또 다른 작업에 착수했다. 보안 메신저를 통해 단 한 사람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홍기택 기자님, 서유진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홍기택, 10년차 탐사보도 전문기자. 6년 전, 유진이 감사팀장 시절 신화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려다 좌천되었던 그녀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언론계 인물이었다. 그는 유진이 사라진 후에도 꾸준히 신화그룹을 추적하고 있었다. 몇 분 뒤, 답장이 왔다. 살아있었군. 내일 오후 2시. 명동성당. 혼자와 한편 신화궁의 다른 쪽 별채. 직무 정지를 당한 이민혁은 분노로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그는 수백만 원짜리 위스키 잔을 벽난로에 집어 던졌다. 그년이 감히 나를 450억.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차영주 역시 창백한 얼굴로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여보, 진정해요. 이사들은 전부 우리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고상태 그 개자식 때문이야. 아버지가 그년 손을 들어준 거라고 이민혁이 으르렁거렸다. 특별감사가 시작되면 비자금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지른 다른 비리까지 모두 드러날 터였다. 그들은 벼랑 끝에 몰렸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그년을 없애야 해. 차영주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안 돼요. 아버님이 저렇게 눈을 뜨고 계시고 고상태가 24시간 감시하고 있어요. 지금 그년을 건드리면 범인은 우리라고 광고하는 꼴이에요. 그녀의 눈이 독사처럼 번뜩였다. 합법적으로 그년을 끌어내려야 해요. 합법 특별감사가 시작됐는데 무슨 수로 멍청하긴. 차영주가 남편을 경멸하듯 쳐다봤다. 그년의 유일한 권력 기반이 뭐죠? 의장 대행 아니. 그건 그저 직함일 뿐. 진짜 권력은 서민서의 법적 후견인이라는 지위에서 나와요. 그걸 박탈하면 돼. 이민혁이 눈을 빛냈다. 어떻게. 차영주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6년간 아이를 데리고 도망 다녔어요. 비정상적인 환경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갑자기 재벌가의 소용돌이 한복판으로 아이를 데려왔어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요? 불안 증세를 보일 수도 있죠.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 최 원장 나야. 신화아트센터 차영주. 부탁할 게 있는데 최고 아동 심리 전문가가 필요해. 아주 협조적인 사람으로. 그녀의 계획은 잔인하고도 치밀했다. 민서에게 약물을 투여하거나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가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든 뒤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서유진이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무능한 엄마라는 판정을 받아내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유진이 특별감사의 정신이 팔린 사이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민서를 공격할 준비를 시작했다. 유진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녀가 6년 전 강지원의 유령을 쫓기 시작한 순간 신화궁의 또 다른 유령들이 그녀의 딸을 향해 손을 뻗치고 있다는 사실을. 서유진의 이름으로 서명된 특별감사 명령서는 신화그룹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자금 조사를 넘어 이민혁 상무의 10년 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신화그룹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유진은 고상태 실장의 도움을 받아 외부 회계법인에서 가장 평판이 좋고 냉철하기로 소문난 에이스들로 특별 감사팀을 꾸렸다. 그들은 신화그룹 내부의 어떤 연줄과도 연결되지 않은 오직 숫자와 사실만을 따르는 자들이었다. 감사팀이 신화전자 본사 빌딩 로비에 들어섰을 때 공기는 유리처럼 차가웠다. 이민혁의 수족들은 비협조로 일관했지만 감사팀은 유진이 부여한 의장 대행의 막강한 권한 모든 서버 접근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휘두르며 거침없이 나아갔다. 유진은 신화궁의 서재에서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으며 감사팀에게 특정 시기와 특정 계열사 간의 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도록 지시했다. 그녀의 목표는 450억 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끼였다. 이민혁과 차영주는 자신들의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하듯 뒤처지는 것을 보며 패닉에 빠졌다. 450억 원의 비자금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들이 지난 6년간 강지원의 부재를 틈타 저지른 수많은 불법 승계 작업과 자금 세탁의 증거들이 그 안에 잠들어 있었다. 감사가 이런 속도로 진행된다면 그들이 몰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이대로는 안 돼. 그녀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해. 이민혁이 별채에서 고함을 질렀다. 차영주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국내 최고 가십 전문지와 유력 경제지의 편집국장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아주 흥미로운 소스가 있어요. 신화궁에 갑자기 나타난 신데렐라. 서유진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동화는 아니죠. 악몽에 가깝지만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이 뒤집혔다. 신화의 신데렐라 혹은 6년의 설계자 고 강지원 전무의 숨겨진 여자. 서유진은 누구인가? 일면 헤드라인이 온통 유진의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기사 내용은 차영주가 그린 시나리오 그대로였다. 익명의 신화그룹 전직 고위 임원의 말을 인용해 6년 전 서유진이 감사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강지원 전무에게 접근했다고 서술했다. 기사는 그녀를 야망의 눈이 먼 꽃뱀으로 묘사했다. 강 전무의 아이를 임신하자마자 거액을 요구하며 사라졌고 강 전무는 그 충격으로 괴로워하다 비행기 사고를 당했다는 식의 악의적인 왜곡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병철 회장이 위독해지자 6년 만에 아이를 방패 삼아 유산을 차지하러 돌아왔다는 것이 기사의 결론이었다. 그녀의 6년간의 도피는 아이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돈을 요구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으로 둔갑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악화되었다. 사람들은 재벌가의 추악한 스캔들에 열광했다. 의장 대행이라는 그녀의 직함은 찬탈자라는 꼬리표로 바뀌었다. 신화그룹 이사들은 격분했다. 그룹 이미지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당장 이 감사를 중단하고 서유진 의장 대행은 공식적으로 해명해야 합니다. 유진은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묵묵히 맞았다. 그녀는 신화궁의 서재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해명하지 않았다. 진실은 해명으로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증명해야 함을 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압박은 그녀의 예상보다 거셌다. 고상태 실장마저 조심스럽게 그녀를 찾았다. 의장, 대행님, 여론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이민혁 상무 측의 계략인 것은 알지만 잠시 감사의 속도를 조절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회장님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유진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속도를 늦추면 그들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그리고 민서는요. 고상태는 잠시 망설였다. 아가씨는 괜찮으십니다. 다만 낯선 환경 탓인지 요즘 자주 악몽을 꾸시고 식사도 잘하지 않으려 하십니다. 차영주 관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잘 아는 아동 심리 상담사를 붙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차영주. 그녀는 이민혁의 비자금을 찾아낸 순간부터 저들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민서를 이용할 것임을 예감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누구도 내 허락 없이는 민서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보모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키세요. 유진은 불안감을 느꼈다. 민서가 악몽을 꾸는 것이 단순히 환경 변화 때문일까? 아니면 유진은 끔찍한 상상을 떨쳐냈다. 그녀는 지금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치르고 있었다. 밖으로는 이민혁의 언론 플레이와 싸우고 안으로는 민서를 지켜야 했다. 그리고 물밑에서는 6년 전의 진실을 파헤쳐야 했다. 그날 오후 유진은 경호원들을 따돌릴 기발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민서와 함께 신화궁 정원에서 숨바꼭질을 하는 척했다. 경호원들의 시선이 민서에게 쏠린 틈을 타 그녀는 정원사 복장으로 갈아입고 미리 준비해둔 서비스 차량을 이용해 신화궁을 빠져나갔다. 약속 장소인 명동성당. 유진은 낡은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성당 뒤편에 기도실로 들어섰다. 홍기택 기자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6년 전보다 더 마르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살아 있었군. 서유진. 아니, 이제는 신화의 신데렐라라고 불러야 하나. 그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다. 기사 잘 봤습니다. 차영주의 작품이더군요. 유진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 기사들 전부 거짓입니다. 홍 기자는 팔짱을 꼈다. 내가 왜 당신 말을 믿어야 하지? 당신도 결국 그들과 똑같은 재벌가의 일원이 되려는 것 아닌가? 유진은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여기 강지원 씨가 죽기 직전 제게 남긴 파일이 있습니다. 이민혁의 비자금 장부 일부와 암호화된 음성 파일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홍 기자의 눈이 빛났다. 이걸 왜 나에게? 저는 지금 특별 감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권한은 재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6년 전 강지원 씨의 죽음을 파헤치고 싶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떨렸다. 기자님은 6년 전 그 사고를 계속 추적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살인입니다. 저는 이민혁이 범인이라고 확신하지만 물증이 없습니다. 유진은 홍 기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민혁이 언론을 이용해 저를 꽃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언론을 이용해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이 USB 안에 자료를 드릴 테니 6년 전 비행기 사고의 진실을 파헤쳐 주세요. 홍 기자는 잠시 망설였다. 신화그룹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은 기자 생명을 거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탐사보도 기자의 본능이 타오르고 있었다. 좋아. 믿져야 본전이지. 하지만 나도 당신을 완전히 믿는 건 아니야.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행동으로 보여드리죠. 그녀는 성당을 나와 신화궁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고 상태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 실장님, 언론 보도에 대한 저의 공식 입장입니다. 진실은 감사 결과로 증명될 것이며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감사를 끝까지 완수할 것이다. 그리고 감사팀에게 전하세요. 6년 전 강지원 전무의 비행기 사고가 있었던 주간의 모든 자금 집행 내역, 특히 이민혁 상무와 신화 전자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낱낱이 뒤지라고. 이것이 그녀의 계산된 위험수였다. 그녀는 언론의 비난을 정면으로 돌파하며 동시에 감사팀의 칼날을 6년 전 그날로 정확하게 겨누었다. 이민혁이 자신을 꽃뱀으로 몰아붙인다면 자신은 그를 살인자로 몰아붙일 터였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진실을 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시작이었다. 홍기택 기자는 자신의 지저분한 사무실, 담배 연기와 묵은 서류 냄새가 뒤엉킨 그곳으로 돌아왔다. 그는 서유진이 건넨 USB를 자신의 낡은 노트북에 꽂았다. 그는 신화그룹을 10년간 추적해왔지만 늘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었다. 강지원의 죽음 역시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사고라고 말했지만 그 사고로 인해 가장 큰 이득을 본 이민혁의 존재가 그의 의심을 지우지 못하게 했다. USB 안의 파일은 강지원이 남긴 흔적다웠다. 이민혁의 비자금 장부는 이미 유진이 터뜨린 450억 원짜리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깊었다. 하지만 홍 기자의 심장을 뛰게 한 것은 마지막에 있던 VOICE의 프리노 AMR이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음성 파일이었다. 서유진은 이것을 열지 못했지만 홍 기자에게는 구형 장비와 해독 프로그램이 있었다. 몇 시간의 씨름 끝에 마침내 파일의 암호가 풀렸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너머로 6년 전 강지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그가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자신의 차 안에서 남긴 음성 메모였다. 홍기택 기자가 이 파일을 듣게 될지, 유진이가 듣게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됐다. 이민혁이 M 프로젝트 건으로 날뛰고 있어. 아버지를 속이고 이사회를 장악하려 해. 목소리는 다급했다. 내가 막으려 했지만 그놈은 미쳤어. 이번 출장 느낌이 좋지 않아.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김필두 기장을 찾아. 신화항공테크의 김필두.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거야. 유진아, 너와 아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음성 파일은 거기서 끊겼다. 홍기택은 마른 세수를 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죽은 자가 남긴 유언이자 명백한 증거였다. 김필두. 그는 즉시 신화그룹의 6년 전 인사 기록과 강지원의 개인 전용기 운항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김필두. 신화항공테크 소속의
베테랑 정비 기술자, 강지원의 전용기, 신화 1호의 유지보수를 총괄했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강지원의 사고 직후 거액의 퇴직금과 건강상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퇴사했다. 홍기택의 탐사보도 본능이 깨어났다. 그는 김필두의 행적을 추적했다. 김필두는 서울을 떠나 모든 연고를 끊고 지금은 서해안의 한적한 어촌 마을에서 낚시꾼들을 상대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숨어 지내고 있었다. 서유진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도피 방식이었다. 다음 날 새벽, 홍기택은 위장용 카메라와 녹음기를 챙겨 그 어촌 마을로 향했다. 김필두는 6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한때 업계 최고로 불렸던 기술자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죄책감과 알코올에 절어 망가진 남자의 그림자만 남아 있었다. 홍기택이 그의 가게에 들어서자 김필두는 낯선 사람의 등장에 화들짝 놀라며 경계했다. 누구쇼, 낚싯배는 오늘 안 떠. 김필두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홍기택은 조용히 기자증을 꺼내 보였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6년 전 신화항공테크에서 일하셨죠. 강지원 전무 사망 사건에 대해 여쭤볼 게 있습니다. 김필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쳤다. 나가 난 아무것도 몰라. 그 일은 다 끝났어. 사고였다고. 사고가 아니었죠. 홍기택이 김필두를 압박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정비로그에 서명했더군요. 연료 라인 센서 이상 없음. 하지만 사고 보고서에는 센서 오작동으로 인한 엔진 과열 및 폭발로 나와 있었습니다. 김필두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모른다니까. 그들이 날 죽일 거야. 홍기택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서유진 씨가 살아 있습니다. 김필두의 떨리던 몸이 굳었다. 그리고 강지원 전무의 딸도 함께 살아 있습니다. 6살입니다. 그 아이가 지금 신화궁에 있습니다. 당신이 입을 다물면 그 아이도 죽을지 모릅니다. 그 말은 김필두의 마지막 남은 양심을 무너뜨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내가 죽인 거야. 강 전무님을. 그는 몇 시간 동안 6년간 묵혀온 진실을 토해냈다. 사고 전날 밤, 이민혁 상무의 지시를 받은 해결사들, 고 상태의 보안팀과는 다른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외부 용역들이 그를 찾아왔다. 그들은 김필두에게 연료 라인 센서에 작은 결함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비행기가 이륙 후 일정 고도와 속도에 도달하면 센서가 오작동해 연료 공급을 차단시키고 엔진 화재를 유발하도록. 김필두는 거절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어린 딸 사진을 보여주며 협박했다. 내 딸이 오늘 밤 학교에서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지. 결국 김필두는 그들의 요구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양심으로 그들의 협박 내용과 기술적인 지시사항을 몰래 녹음했다. 그리고 사고 직후 그의 계좌로 거액의 퇴직금이 입금된 내역도 보관하고 있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이 증거들을 땅속에 묻어두고 도망쳤던 것이다. 김필두는 떨리는 손으로 마당 한 구석을 파헤쳐 방수 처리된 작은 금속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6년 전의 마이크로 카세트 테이프와 스위스 은행의 입금 내역서 사본이 들어 있었다. 가져가시오. 제발 그 괴물들을 끝내주시오. 홍기택은 그 증거들을 받아들고 서울로 향했다. 그는 서유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을 손에 쥐고 있었다. 같은 시각 신화궁의 서유진은
극도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민혁 측의 언론 플레이는 비정한 엄마 프레임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차영주가 고용한 심리 상담사는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민서와의 즉각적인 분리를 이사회에 요청했다. 특별감사는 이민혁 측의 조직적인 방해로 핵심 증거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다. 유진은 사면 초가에 몰린 듯했다. 그때 홍기택으로부터 보안 메시지가 도착했다. 찾았소. 지금 당장 만나야 하오. 신화궁 정문. 한강푸드 배달원. 유진은 고상태의 감시를 뚫고 음식을 받는 척하며 홍기택이 위장한 배달원과 마주쳤다. 홍기택은 헬멧을 쓴 채 음식 봉투 밑에 숨긴 작은 녹음기와 서류 봉투를 그녀에게 건넸다. 이게 뭡니까? 진실이요. 홍기택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서유진 씨, 각오 단단히 하시오. 당신의 적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거대할지도 모르니까. 유진은 서재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김, 기사. 딴 생각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센서 결함만 만들면 돼. 나머진 우리가 알아서 해. 그리고 김필두의 절박한 목소리. 이러지 마시오. 이건 살인입니다. 이민혁 상무가 직접 시킨 겁니까? 그리고 유진의 피를 얼어붙게 하는 대답이 흘러나왔다. 입 조심해. 이 상무 따위가 아니야. 이건 회장님의 뜻이다. 그분이 장남이 더 이상 실수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 강지원 전무는 너무 많이 알았어. 유진은 숨을 쉴 수 없었다. 회장님, 이병철 회장. 그가 자신의 아들을 아니면 이민혁이 아버지를 팔칭한 것일까? 그녀는 함께 받은 서류 봉투를 열었다. 김필두에게 입금된 돈의 출처. 이민혁의 비자금 계좌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병철 회장의 개인 금고와 연결된 수십 년간 사용되지 않은 유령 법인의 계좌였다. 서유진은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나 형제간의 질투가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신화라는 제국을 세운 왕이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저지른 끔찍하고 거대한 원죄였다. 이민혁은 그저 아버지의 뜻을 실행한 사냥개에 불과했을 수도 있었다. 그녀의 진짜 적은 지금 저 침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신화의 제왕. 이병철 그 자신일지도 몰랐다. 서유진은 서재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회장님의 뜻이다라는 문장은 그녀의 뇌리를 망치처럼 내리쳤다. 이병철 회장. 모든 것을 잃게 만든 원흉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돌아온 이 지옥의 주인이. 바로 그 남자란 말인가? 그녀는 자신이 6년 전 강지원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그가 알았다면 자신과 민서 역시 그 비행기와 함께 불탔을 것이라는 끔찍한 확신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이민혁이 아닌 이병철이라는 거대한 괴물과 싸우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증거는 함정이었다. 이 증거를 꺼내는 순간 그녀는 회장을 모욕한 죄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제거될 터였다. 하지만 만약 이민혁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혹은 김필두 같은 하수인들을 완벽하게 복종시키기 위해 아버지의 이름을 팔칭한 것이라면 유진은 도박을 해야 했다. 그녀는 둘 중 하나의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 그녀의 등 뒤에는 민서가 있었. 그녀는 인터폰을 들어 고상태 실장을 호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나 공포가 아닌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냉정함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고 실장님,
지금 즉시 가족 회의를 소집해 주십시오. 회장님 침실에서요. 의장 대행님. 회장님의 건강 상태가 압니다. 유진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아직 숨이 붙어 계실 때 해야 합니다. 이민혁 상무, 차영주 관장, 그리고 고 실장님 본인도 참석하셔야 합니다. 신화그룹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녀의 어조는 명령이었고 고 상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거센 비바람이 신화궁의 방탄유리를 세차게 두드렸다. 마치 6년 전 그날의 하늘이 재현되는 듯했다. 이병철 회장의 침실. 제왕은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침대에 반쯤 기댄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미간의 주름은 그가 모든 것을 듣고 있음을 말해 주었다. 이민혁과 차영주가 젖은 옷을 털며 들어섰다. 그들은 유진을 보고 경멸의 미소를 지었다. 이게 무슨 추태야? 서유진, 이민혁이 비아냥거렸다. 언론의 문매를 맞더니 이제 와서 아버지께 살려달라고 빌러왔나 감사를 중단해 달라고. 차영주는 유진의 초라한 정장을 훑어보며 말했다. 네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했잖아. 이제라도 네 딸 데리고 꺼져. 그런 목숨은 6년 전 유진이 그들의 말을 자르며 입을 열었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그녀의 목소리에 묻혔다. 오직 빗소리와 회장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6년 전 강지원 전무가 탑승했던 신화 1호 전용기 추락사고. 저는 의장 대행의 권한으로 당시 항공기 구매 및 유지보수 내역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민혁의 미소가 굳었다. 감사팀은 사고 직전 정비 내역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연료 라인 센서 조작. 누군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유진은 이민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살인이었습니다. 차영주가 신경질적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미쳤구나. 드디어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네가 감히 신화의 비극을 네 더러운 음모에 이용해. 음모. 유진은 태블릿 PC를 들어 방 중앙의 스크린과 연결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그녀는 홍기택이 확보한 김필두 기술자의 절절한 육성 고백을 재생했다. 협박당한 내용, 딸의 사진, 그리고 연료 센서를 조작하라는 구체적인 지시사항. 이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이건 조작이야. 어디서 이런 삼류 소설을. 조작이라고요. 유진은 다음 파일을 재생했다. 김필두에게 거액의 돈이 입금된 스위스 은행의 거래 내역서였다. 그리고 그 자금의 출처. 이병철 회장의 수십 년 묵은 유령 법인 계좌였다. 이민혁은 그 내역을 보는 순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침대에 누운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믿었던 흔적이 드러나자 이성을 잃었다. 유진은 침대에 누운 이병철 회장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방 안을 울렸다. 회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민혁과 차영주. 심지어 고 상태마저 그 말에 얼어붙었다. 왜? 당신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겁니까? 이병철 회장이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다. 산소 호흡기 너머로네. 네가 감히 라는 격앙된 소리가 새어나왔다. 이민혁은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유진에게 달려들었다. 이 미친년이 감히 아버지께 누명을 씌워 아버지를 모욕해 내년이 살아남기 위해 아버지를 범인으로 모는 거냐. 여봐라. 인연을 당장 끌어내. 그는 유진을 범인으로
아버지를 피해자로 만들려 했다. 모든 것이 유진의 조작극인 것처럼. 하지만 그가 유진의 멱살을 잡으려던 순간 두 사람 사이에 거대한 그림자가 끼어들었다. 고상태 실장이었다. 그는 이민혁의 팔을 강철 같은 힘으로 붙잡아 밀쳐냈다. 멈추시죠. 상무님. 모든 시선이 고상태에게로 향했다. 그는 6년간 이병철 회장의 그림자로 살아온 남자였다. 그는 회장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송구합니다. 회장님, 신화의 안정을 위해, 그리고 회장님의 명예를 위해 6년간 묻어둔 것이 있습니다. 고상태는 자신의 보안 휴대폰을 꺼냈다. 저는 강지원 전무님의 죽음 직후 회장님의 명 없이 독단적으로 이민혁 상무님을 내사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보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음성 파일의 파형이 나타났다. 이것은 6년 전 사고 발생 2시간 후 이민혁 상무님과 당시 사고 처리를 맡았던 외부 용역 팀장의 통화 녹음입니다. 고상태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리. 깔끔하게. 사고로 위장된 거 확실한가? 이민혁의 초조한 목소리였다. 네. 상무님. 완벽합니다. 김필두 그놈도 처리했고 언론에도 기상 악화로 인한 센서 오류로 정보 흘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대화가 이어졌다. 상무님 지시대로 회장님의 뜻이라고 밑에 놈들에게 흘려두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상무님을 의심하지 못할 겁니다. 잘했어. 아버지는 내가 잘 구슬릴 테니 넌 꼴이나 잘 감춰. 방 안의 공기가 폭발했다. 진실은 이랬다. 이민혁은 자신의 형을 죽이기 위해 살인자들을 고용했고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입을 막기 위해 아버지의 이름을 팔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장남이 사고로 죽었다고 평생 믿도록 속여왔다. 김필두에게 입금된 돈 역시 이민혁이 아버지의 유령 계좌를 몰래 해킹하여 빼돌린 것이었다. 이병철 회장은 침대에서 괴물처럼 상체를 일으켰다. 그의 눈은 아들을 죽인 범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만한 둘째 아들을 향해 있었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지원이를. 그는 피를 토하듯 절규했다. 심박수 모니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민혁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고상태를 그리고 서유진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과 분노가 사라지고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공포와 광기만이 남았다. 아니야. 내가 아니야. 전현이 조작한 거야. 아버지. 폭풍우가 절정에 달한 그 순간 이병철 회장의 침실은 아들의 살인을 알게 된 아버지의 절규와 모든 것을 잃은 아들의 광기, 어린 부정으로 가득 찼다. 서유진은 그 폭풍의 한가운데 6년 전 진실의 증거를 손에 쥔 채 조용히 서 있었다. 이민혁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고상태의 휴대폰에서 흘러나온 자신의 목소리. 아버지를 팔아 형을 죽였다는 명백한 증거. 그것은 그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잘라버렸다. 아니야.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이건 전부 전현의 함정이야, 고상태.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바로 그때 이병철 회장이 지원하라는 마지막 절규와 함께 피를 토하며 침대 위로 쓰러졌다. 심박수 모니터가 날카로운 경고음을 울리며 그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음을 알렸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회장님 고상태와 의료진이 침대로 달려들었다. 이민혁은 이 혼란을 놓치지 않았다. 모든 시선이 회장에게 쏠린 틈을 타 그는 문 쪽으로 몸을 날렸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아가씨 방이 이쪽이었지. 그는 유진이 아닌 유진의 유일한 약점을 향해 달렸다. 민선의 조카 내 마지막 카드. 안 돼. 유진은 이민혁의 의도를 깨닫고 비명을 지르며 그를 뒤쫓았다. 하지만 이민혁은 이미 복도를 가로질러 민서가 잠들어 있는 방의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고상태가 소리쳤다. 상무님, 멈추십시오. 건물을 봉쇄하라. 지금 당장. 신화궁의 모든 철문이 굉음을 내며 닫혔다. 비상경보음이 폭우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거대한 요새는 이제 완벽한 감옥이 되었다. 유진이 민서의 방문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이미 안에서 잠겨 있었다. 안에서는 겁에 질린 민서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엄마. 무서워 이 아저씨. 오지마, 서유진.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이 아이 목을 부러뜨려 버릴 거다. 이민혁의 광기 어린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모두 물러서 고상태. 당장 헬기 준비시켜 날 여기서 탈출시키지 않으면 내 놈들의 유일한 후계자는 여기서 죽는 거야. 고상태와 경호원들이 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의장 대행님, 일단 진정하시고. 유진은 그들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지는 대신 6년 전 감사팀장 시절의 냉철함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뇌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문의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 신화궁 보안 시스템. 내가 입궁 첫날 밤새도록 분석했. 그녀는 이 집의 모든 것을 연구했. 보안 등급, 감시 카메라 위치, 그리고 비상시 통제 시스템. 이민혁은 자신의 시스템을 장악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의장 대행의 최고 관리자 권한을 모르고 있었다. 유진은 눈을 떴다. 그녀는 고상태의 보안 태블릿을 빼앗아 들었다. 실장님은 정문에서 계속 그와 대화하세요. 시간을 끌어주세요. 저는 중앙통제실로 가겠습니다. 이 집의 모든 시스템을 제가 직접 통제해야 합니다. 고상태는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신화궁 지하 3층에 위치한 중앙통제실. 유진은 이병철 회장만이 가진 마스터키와 자신의 지문 인식을 이용해 통제실에 들어섰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저택의 모든 구역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이민혁이 잠근 민서의 방, 디지털 도어록을 강제로 해제하려 했다. 오류 로컬, 수동 잠금. 이민혁이 안에서 물리적으로 문을 막고 있었다. 문을 여는 것은 불가능했다. 젠장. 유진은 모니터를 통해 민서의 방 내부를 볼 수 없었다. 이민혁이 카메라 렌즈를 부숴버린 것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시스템의 다른 부분을 공략했다. 이민혁 상무, 당신은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길 바라겠죠. 하지만 난 당신처럼 무식하게 힘을 쓰지 않아요. 그녀는 키보드를 두드렸다. 명령 민서방. 비상환기 시스템 작동. 산소 농도 70%로 저하. 이산화탄소 주입. 그녀는 그를 질식시킬 생각이었다.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민서의 방에서 격렬한 기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콜록, 콜록. 이 인연이 산소가 희박해지자 이민혁은 버틸 수 없었다. 그는 민서의 팔을 붙잡고 방을 뛰쳐나왔다. 서유진 내 딸까지 죽일 셈이냐.
그는 민서를 방패 삼아 복도를 달렸다. 아니, 당신만 죽일 셈이지. 유진은 통제실 마이크에 대고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신화궁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이미 이민혁의 도주로를 예측하고 있었다. 그가 향하는 곳은 헬기 착륙장이었다. 유진은 그가 가는 길목의 모든 문을 차단했다. 그를 한 곳으로 몰아넣었다. 이민혁이 도착한 곳은 헬기 착륙장이 아니었다. 거대한 유리, 돔으로 덮인 실내 정원이었다. 사방이 막힌 거대한 유리 세장. 유진이 그곳으로 그를 유도한 것이다. 이민혁이 당황하여 주변을 둘러보는 순간 정원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그와 민서를 비췄다. 정원 2층 난간. 어둠 속에서 유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마이크를 든 채 광기에 사로잡힌 이민혁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끝났어요. 이민혁 씨, 헬기는 오지 않아요. 경찰이 신화궁 정문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닥쳐오지 마. 이 아이를 놓아버릴 거야. 이민혁이 민서를 난간 가장자리로 끌고 갔다. 놓으세요.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회장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방금 의료진에게 연락받았어요. 당신이 형을 죽였다는 진실을 알고 당신을 저주하며 숨을 거두셨죠. 당신은 아버지를 죽인 페류나입니다. 이민혁의 눈이 공허하게 흔들렸다. 거짓말 아버지가 당신이 사랑했던 차영주 씨는 방금 전고실장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살인 교사 공범으로요. 그녀는 모든 걸 당신 탓으로 돌리고 있더군요. 당신이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고. 당신의 돈, 당신의 권력, 당신의 여자, 전부 사라졌어요. 당신 손에 남은 건 6살짜리 아이뿐이죠. 하지만 그 아이는 당신의 마지막 희망이 아니에요. 그 아이는 당신이 죽인 형의 딸이자 당신이 몰락시킨 신화의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당신의 완벽한 패배의 증거죠? 유진의 말은 칼이 되어 이민혁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난도질했다. 그는 민서를 붙잡고 있던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패배자, 살인자, 페류나, 그가 평생 듣기 싫어했던 모든 단어들이 그를 덮쳤다. 그는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바로 그 순간 유진이 조작한 유리돔의 천장이 열리며 거센 비바람과 함께 검은 레페를 탄 경찰 특공대원들이 쏟아져 내렸다. 동시에 실내 정원의 모든 문이 열리며 고상태가 이끄는 보안팀이 들이닥쳤다. 이민혁을 체포하라. 이민혁은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제압당했다. 민서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유진은 난간에서 달려 내려와 아이를 품에 안았다. 괜찮아. 민서야. 괜찮아. 다 끝났어. 우리 딸. 엄마가 지켰어. 그녀는 6년 만에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빗줄기가 약해진 유리돔 천장 아래. 이민혁의 절규는 경찰 특공대의 외침과 뒤섞여 공허하게 울렸다. 그는 더 이상 신화그룹의 막강한 상무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죄악에 짓눌린 한낱 범죄자에 불과했다. 유진은 민서의 눈을 가린 채 아이를 품에 안고 그 끔찍한 광경으로부터 고개를 돌렸다. 아이의 작은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고상태가 다가와 유진의 어깨에 자신의 외투를 덮어주었다. 그의 얼굴은 6년간 모셔온 주군을 잃은 슬픔과 마침내 제국의 암덩어리를 도려냈다는 복잡한 감정으로 굳어 있었다. 의장 대행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민혁 상무와 차영주 관장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10분 전 운명하셨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물은 민서를 위한 안도감이었지. 이병철 회장을 위한 애도는 아니었다. 그가 자신의 아들을 죽이진 않았지만 그는 그 죽음을 방조했고 자신의 제국을 위해 괴물을 키워냈다. 신화궁의 폭풍 같던 밤은 그렇게 한제왕의 죽음과 그의 아들의 몰락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신화그룹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회장의 사망과 그의 둘째 아들이자 사실상의 후계자였던 이민혁 상무가 친형 살해, 교사 및 수천억 원대 횡령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그룹 주가는 폭락했고 이사회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긴급 이사회가 즉각 소집되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어제와는 또 달랐다. 이민혁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이제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느라 낯빛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들은 감히 유진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유진은 민서를 안고 회의실 상석, 어젯밤까지만 해도 이병철 회장의 자리였던 곳에 앉았다. 고상태가 그녀의 뒤를 지켰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룹이 무너집니다. 한 이사가 절박하게 외쳤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병철 회장의 개인 변호사가 들어섰다. 그는 굳은 얼굴로 서류 가방을 열었다. 회장님께서 운명하시기 3일 전, 그러니까 서유진 의장 대행님이 신화궁에 오신 직후 수정하신 최종 유언장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이병철 회장은 자신의 둘째 아들 이민혁을 유언장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신화의 이름을 더럽히고 가문의 피를 배신한 죄라는 명목이었다. 그는 이미 이민혁의 죄를 예감하고 있었거나 혹은 고상태의 보고를 받고 마지막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 그리고 유언의 핵심이 이어졌다. 나의 모든 법적 재산, 신화그룹의 지주회사 주식 51%를 포함한 전 재산은 나의 유일한 혈육이자고 강지원 전무의 딸인 서민서 양에게 상속한다. 이사들이 술렁였다. 6살 아이에게 그룹 전체가 넘어간 것이다. 변호사가 이사들을 제압하며 다음 조항을 읽었다. 서민서 양이 법적 성년이 되는 만 20세가 될 때까지 상속된 모든 재산의 관리 및 의결권 행사는 서민서 양의 법적 보호자이자 친모인 서유진 의장 대행에게 독점적으로 위임한다. 유진의 권한은 이제 회장의 유언으로 완벽하게 못 박혔다. 변호사는 낭독을 마친 뒤 유진에게 개인적인 편지 봉투 하나를 건넸다. 회장님께서 의장 대행님께 개인적으로 남기신 친필입니다. 유진은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늙고 병든 손으로 힘겹게 눌러 쓴 몇 줄의 글이 있었다. 내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 너는 내 딸을 지켜라. 내 신화를 정화해라. 이것이 내 마지막 속죄다. 그것은 명령이자 죽어가는 왕이 다음 세대의 수호자에게 남긴 마지막 간청이었다. 유진은 편지를 접어 가슴에 품었다. 그녀는 이 무거운 왕관을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다. 대한민국은 신화게이트 재판으로 뜨거웠다. 이민혁과 차영주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필두 기사는 모든 죄를 자백하고 정상 참작을 받아 감형되었으며 홍기택 기자는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낸 공로로 올해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신화그룹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었다.
서유진은 더 이상 의장 대행이 아닌 신화그룹 임시회장이라는 직함으로 그룹을 이끌었다. 그녀는 피해 숙청 대신 냉철한 시스템 개혁을 선택했다. 그녀의 첫 번째 조치는 이민혁과 연결된 모든 부패한 임원들을 해고하고 그들이 숨겨둔 비자금을 전액 굴고로 환수 조치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6년 전 자신이 이끌었던 감사팀을 부활시켰다. 아니, 그보다 더 강력한 회장 직속의 투명 경영감 사실을 신설했다. 그 수장 자리에 그녀는 뜻밖의 인물을 앉혔다. 바로 홍기택 기자였다. 홍 기자는 언론사를 그만두고 신화의 심장부에서 그들의 비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락했다. 유진은 무코항의 유령 컨설턴트 시절 사용했던 재무 분석 기법을 총동원했다. 그녀는 신화의 복잡한 순환 출자 구조를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계열사들을 매각하거나 합병했다. 그녀의 개혁은 무자비할 정도로 정확했고 숫자에 기반했다. 그녀는 이병철처럼 폭군으로 군림하지도 않았고 이민혁처럼 탐욕에 휘둘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일했. 6년 전 감사팀장 서유진이 그러했듯이 그녀의 리더십 아래 신화그룹은 바닥을 쳤던 주가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시장은 그녀의 냉철함과 투명성에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6년간의 도피 생활로 단련된 생존 본능과 천재적인 분석력으로 제국을 재건하고 있었다. 유진은 더 이상 신화궁에서 살지 않았다. 그곳은 이병철 회장의 유언에 따라 사회에 환원되어 아동복지재단으로 탈바꿈했다. 그녀와 민서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평범한 물론 최고 수준의 보안을 갖춘 펜트하우스로 이사했다. 민서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민서는 서민서라는 이름으로 평범한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유진은 매일 아침 직접 아이의 머리를 묶어주었고 아무리 바빠도 저녁 7시에는 집에 돌아와 아이와 저녁을 먹었다. 그녀의 삶은 신화그룹의 회장이라는 무거운 책임과 한 아이의 엄마라는 소중한 일상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가고 있었다. 어느 늦은 오후, 유진은 서울 광화문 신화그룹 본사 맨 꼭대기층의 회장실에 서 있었다. 6년 전 강진